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제유가 100달러 가는가 하는 큰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졌습니다. 2024년 4분기 정말 순탄하게 전개될까, 심상치 않은 일이 전개될 것인가 하는 그 궁금증 속에서 가장 큰 질문 중에 하나, 국제유가가 과연 100달러 갈 수 있을까? 특히 중동 전쟁이 확전될까 하는 그 공포감 때문에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은 바로 국제 유가입니다. 사실 중동 전쟁도 어떻게 또 확정될 것인가 하는 불안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지정학적 불안이 계속 고조된 채 우리 세계 경제에 불안감만 계속 촉발시키고 있는데, 우리 세계 경제는 과연 어디로 흘러갈까 하는 그 궁금증, 정말 물음표를 더 키워만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25년 경제전망서를 발간하면서 사실 25년 경제전망이라는 이 개념 자체는 내년 경제를 전망한다. 그 경제 전망은 쉽게 말하면 내년 GDP는 얼마나 올해보다 커질까 이거거든요. 그럼 올해 GDP 규모보다 내년 GDP 규모는 얼마만큼 증가할까? 그 증가율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럼 증가율은 얼마일까를 제시함에 있어서 저는 253페이지에 바로 제시된 이 그래프를 제시했는데요. 이 제시함에 있어서 시나리오를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립적인 시나리오가 시나리오 2입니다. 이게 바로 기준이 되는 중립적인 시나리오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혹은 중동 분쟁이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계속 지속된다라는 가정입니다.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그 물음표가 그냥 확전될지 종식될지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 모르는 상황을 지금과 같이 계속 유지된다라는 가정, 그게 중립적인 시나리오죠. 근데 조금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생각보다 빨리 이 지정학적 불안이 완화된다. 그리고 반대로 좀 비관적인 시나리오로 얘기를 해본다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고조된다.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이 확전된다. 또 미중 패권 전쟁이 격화된다. 이런 가정이겠죠.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우리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중립적인 전제로 한다면 1.9%로 참 어려운 경제가 지속될 것으로 보겠지만, 낙관적인 전망으로 간다면 그래도 올해 성장률 2.4% 수준은 유지할 거야. 그런데 비관적인 전망으로 간다면 고물가는 더 오래 유지되고, 그럼 금리 인하는 더 어려워지고, 우리 경제는 정말 어려운 이 전쟁과 공포감과 고물가와 고금리가 오래 유지되는 정말 어려운 경제 1.6%로 전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제시를 했거든요. 그 구체적인 근거는 이 책의 말미를 더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중동 사태가 더 확전됨에 따라 어떤 일이 있게 될지, 중동 사태가 확전되지 않고 그냥 지금 사태로 그냥 유지될 거라고 한다면 또 어떤 일이 있게 될지, 그것에 좀 부정적인 시나리오로 가게 될 경우 우리는 무엇을 염려해야 될지 그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상정하고 그것에 미리 대비해 보는 이야기를 좀 전개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중동 사태가 최근 들어 확전되는 양상에 놓여져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부디 이 전쟁이 이 영상을 녹화하는 이 시점에 하루라도 1초라도 빨리 종식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 제발 한 명이라도 추가적인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 전쟁을 놓고 그 경제적인 파급 영향을 논하는 그런 수준 낮은 말씀을 드리는 것도 참 죄송하고 송구한 그런 마음이 드는 상황입니다만, 저로서는 또 경제를, 실물 경제를
연구하는 한 사람으로서 또 제가 전쟁에 참전하거나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은 또 아니기 때문에 이 전쟁이 어떻게 확전됨에 따라 또 여러분께는 갖고 계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그 궁금증에 대해서 또 소상히 답변 드려야 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경제적인 영향과 대응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음을 또 너그러이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0월 국제금융센터에서는 글로벌 리스크 워치를 발표하면서 중동 사태 확전이라는 이 리스크 요인을 갑자기 등장시켰습니다. 그전에는 없다가 갑자기 세 번째 리스크 요인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전쟁이라는 이것이 등장한다라는 것은 사실 공포감을 불러온다라는 것이고, 이 공포감을 불러온다라는 것은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변동성을 가져온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이 변동성은 사실 주식시장이나 투자자 관점에서는 가장 싫어하는 변수가 됩니다. 그 변동성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지수가 빅스 지수죠. 빅스 지수가 역시 이렇게 급격히 치솟는 현상을 보면 전쟁은 바로 공포감이고, 공포감은 곧 변동성이다. 역시 공포감을 느끼는 투자자들이 이 주식시장에서 마구 떠나는 현상은 결국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주가가 조정되는 일로 내닫게 된다. 전쟁은 곧 주가의 조정이다라고 해석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환 시장에 있어서도 상당한 불안감을 가져올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포감이 듭니다. 전쟁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 공포감은 아무래도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가져오게 만들죠. 투자자로 하여금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더 격화시킬 수밖에 없고, 그 안전자산은 가장 대표적으로 금, 달러 선호 현상을 더 끌어올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달러 선호 현상은 결국 달러 인덱스를 끌어올리고 원달러 환율을 일시적으로라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국제 유가를 끌어올리고요. 또 물가 불안을 야기하죠. 물가 불안은 금리 인하를 뒤로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금리를 또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아무래도 미국이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되겠다. 미국 금리를 끌어올린다. 그것은 미국 강달러 현상을 또 추가적으로 야기하죠. 여러 가지 국면으로 다 해석해봐도 달러 인덱스를 끌어올리거나 원달러 환율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 어쨌든 앞으로도 확전될 조짐이 있다. 아니다. 확전될 조짐이 또 줄어든다.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근데 또 추가적으로 확전될 것 같아. 할 때마다 외환시장이 달러 인덱스가 또 추가적으로 올라가거나 확전될 것 같지 않아. 또 전쟁이 금방 없어질 것 같아. 사라질 것 같아. 할 때마다 요동치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외환시장의 급등락이 야기될 소지가 있겠다.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이 전쟁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바로 국제 유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일단 이 자료를 보시면 저는 가장 이 국제 유가 전망에 있어서 참조하고 있는 그 변수가 EIA, 미국 에너지 정보청의 전망치입니다. 특히 브렌트유를 가지고 전망치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국제 유가에 상승 압력이 있고 하방 압력이 있어요. 상승 압력하면 오펙 플러스의 이 감산, 감산 압력은 상승 압력이죠. 또 중동 불안 이런 것들은 또 상승 압력이죠. 또 그 밖에도 뭐 홍해나 뭐 그 주변의 여러 가지 긴장감 이런 것들은 상승 압력입니다. 반면에 하방 압력도 있어요. 중국의 성장 둔화라든가 미국 경제의 하드랜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하방 압력이에요. 세계 경제가 성장 둔화가 있다. 원유 수요가 둔화되겠다. 하방 압력이에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24년 하반기, 25년 국제 유가가 뚜렷한 상승 압력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세계 경제가 성장 둔화 국면에 있겠구나. 제가 25년 경제 전망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25년 경제는 24년에 이어서 저성장 고착화된다. 오펙 플러스에서 원유를 감산하는 조치를 해도 세계 글로벌 전쟁,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고조되는 국면에서도 세계 주요국들의 성장 둔화 때문에 원유 수요가 줄어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그 힘을 받기가 어렵다. 상하방 압력이 동시에 작용한다라고 의견을 드렸죠.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이 중동 불안이 극단적으로 고조되게 되면 그러면 적어도 일시적으로라도 국제 유가는 급격히 불안해져서 100달러, 120달러까지도 치솟을 수 있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정말 많은 중동 여러 전쟁들을 생각해 보면 중동 전쟁이 있었을 때마다 국제 유가가 일시적으로라도 급등했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전쟁하면 국제 유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물론 전쟁이 일어나면 기본적으로 원유 생산 시설을 공격한다는 일이 있다던가 아니면 원유 수송로, 파이프라인 이런 것들을 공격한다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었을 때 미국이나 유럽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통해서 러시아산 원유 천연가스 공급을 차단하는 일을 또 단행하고 이런 것들이 원유 수급을 불안하게 만들므로써 국제 유가의 또 불안을 만들 수도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국면으로 인해서 어쨌든 전쟁은 원유 가격, 에너지 가격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3년 10월입니다. 그때도 제가 이 경익남 채널에서 이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당시 중동 사태가 처음 발발하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국지전으로만 끝난다. 그러면 국제 유가가 4달러 상승 압력으로만 작용하고 끝나고 이란의 참전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국제 유가가 64달러 상승 압력으로도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면 국제 유가가 이렇게 상승하면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율을 0.1%포인트 상승 압력으로 가져다 준다든가 이란의 참전으로 국제 유가가 64달러나 상승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율을 1.22%포인트나 상승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의견을 드렸던 바 있습니다. 역시 지금과 같이 이란의 참전 양상, 이렇게 중동 사태가 확전되는 양상으로 전개되는 이런 국면이라고 한다면 사실 23년 10월에 말씀드렸던 그런 경고성 표현처럼 국제 유가는 우리가 바라지 않는 방향대로 우리 한국으로서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로서 국제 유가 상승이 부담만 될 수밖에 없겠죠. 어쩌면 산유국들은 국제 유가 상승이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지만 이 국제 유가 불안이 야기될 수밖에 없겠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호르무즈 해협 지형도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굉장히 좁은 협곡을 지나는 국면입니다. 이렇게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지나는 이 협곡인데 협곡이기 때문에 굉장히 좁은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지나는 이 선박들이 납포되거나 이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스웨즈운하, 호르무즈 해협, 그리고 이 보시면 맨 밑에 있는 바벨 만데브 해협, 이런 3대 해협에 해당하는 중동 원유 수송로가 있습니다. 또 중동 주요 송유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동 주요국에 전쟁, 갈등, 분쟁이 일어나면 원유 수송로나 주요 송유관에 불안이 야기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 유가의 불안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의견을 드릴게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2021년 이래로
중동산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늘어나고 있는 국면이에요. 지금 현재 71% 이상이 중동산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국제 유가 불안이 더군다나 중동산에 대한 불안이 더 가중되고 있는 국면에서 더 그렇다. 이런 경우에 국제 유가 중동발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불안은 우리 한국 경제에게는 더 큰 국제 유가 불안, 물가 불안으로 야기될 수 있겠구나. 실제 최근 중동 확전에 대한 공포감이 브렌트유, 유럽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역시 금융시장 불안으로도 야기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 제가 그런 말씀을 아주 자주 드렸는데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80%가 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변을 둘러싼 80%가 원유란 말이죠. 원유 없으면 이런 책도 못 만들어요. 여기 있는 바닥재나 여기 있는 옷이나 제가 선물 받은 이 멋있는 타이도 다 원유로 만들어요. 원유 없으면 만들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원유로 만들어지다시피 한다라는 것은 원유 가격이 오르면 이것저것 다 오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원유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인플레 압력이 작용된다. 그럼 물가 상승세가 높게 유지된다. 그러면 금리 인하를 쉽게 할 수 있을까요?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했는데 물가 상승률이 2% 수준으로 안정화되는 걸 보면서 금리 인하했지만 근데 물가 상승률이 다시 높게 치솟으면 금리 인하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시장에 지배하게 되면 당연히 시장 금리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채 금리가 이렇게 치솟는 겁니다. 국채 금리가 이렇게 치솟으니까 다시 강달러를 만드는 거고요. 미국, 한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치솟는 현상, 금융시장이 불안하게 전개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공급망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국제 유가뿐만 아니라 파나마 운하, 수에즈 운하, 호르무즈 해협, 말라카 해협 이 다 보세요. 정말 석유 교역량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 세계 교역량의 12%가 지나는 수에즈 운하, 세계 컨테이너 교역량의 5%가 지나는 파나마 운하, 세계 교역량의 30%가 지나는 말라카 해협. 정말 세계 주요 항만, 무역 항로, 주요 초크 포인트 보세요. 이런 지역들에 세계 주요 분쟁이나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선적의 나포가 일어나고 정말 멀쩡한 해상 운송이 그냥 나포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상 운임이 비싸지는 거예요. LG전자의 그 매출액은 드는데 영업이익이 왜 줄었습니까? 해상 운임이 늘어서 그래요. 최근에 해상 운임이 왜 늘죠? 이렇게 선적 나포나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수출할 때 더 많은 그 보험료를 내야 돼요. 해상 운송 보험료를 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위험한 지역을 지날 수가 있어요? 파나마 운하를 지날 수 없어요? 파나마 운하를 지날 수 없으니까 대륙을 횡단해야 돼요. 뺑뺑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루만 가도 될 거를 뺑뺑 돌아가니까 3일을 걸려야 돼요. 그리고 3일을 걸려서 배가 돌아가니까 기름값이 더 들고요. 해상 보험료는 더 내야 되고요. 그러니까 운임이 훨씬 많이 인건비나 기름값이나 정말 많은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공급망 혼란을 야기하고 공급망이 부족하니까 인플레를 또 야기하고요. 디스인플레이션 현상, 물가 상승률이 안정화되는 흐름을 막는 거예요. 디스인플레이션을 지연시키는 일이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쟁, 지정학적 불안은 물가 상승률의 둔화를 지연시키는 일을 만든다. 그러면 정말 세계 주요 교역량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식량 교역인데 최근에 식량 가격이 다시 올라가는 현상, 급등하는 현상 이런 것들도 중동 불안, 지정학적 불안과 함께하는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세계 각지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 전쟁 중에 농사 질 수 있겠습니까? 농사를 또 못 져요. 그러니까 세계 곡물 생산량, 공급량은 부족해지는데
또 운송량은 좀 차질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혼재되다 보니까 식량 가격은 또 올라갈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디스인플레이션을 지연시키고 신흥국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죠. 최근에 2차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바로 중동 불안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검정색으로 표시된 것이 물가 상승률이 2% 언더에 해당되는 나라들입니다. 코로나19 당시 혹은 그 이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나라들이 2% 목표 물가의 타겟에 맞는 나라들이었어요. 근데 22년 특히 러우 전쟁 이후 정말 많은 나라들이 인플레이션을 겪었던 거예요. 하늘색, 그죠? 그러다가 23년 들어서 점차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좀 벗어나는, 점차 24년 들어서 검정색에 해당하는 나라들이 좀 많아지죠.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이제 벗어나기 시작해 왔는데 이제 다시 인플레이션, 2차 인플레이션에 진입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돼요. 그러면 점차 피벗의 시대, 제가 25년 경제전망 피벗의 시대라고 정의했고, 피벗을 통해서 점차 이제 점진적으로 경기 회복을 이제 고금리 또 고물가로부터 내려오는 국면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그 시작이 자꾸 지연되면 경제 회복도 지연되고 25년 경제도 어려운데 26년까지도 어려워지는 더 어려운 국면이 더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지정학적 불안, 중동 전쟁이 어떻게 지속되느냐, 확전되느냐 여부는 정말 여러 가지 세계 경제의 복잡한 상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이 부정적인 영향이 우리 경제, 나의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신흥국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국면에 이미 통화정책의 전환이 시작됐어요. 보시면 이 밑으로 내려간 게 금리 인하를 시작했다는 뜻이거든요. 금리 인하를 시작한 나라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피벗의 시대인 거예요. 근데 금리 인하를 시작했는데 금리 인하가 쉽지 않아지겠죠. 물가가 다시 2차 인플레로 전환된다면 말이죠. 다시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다시 고물가, 다시 고금리를 가져가야 되는 어려운 국면에 놓이는 겁니다. 이렇게 전쟁이 정말 물론 경제를 논하기에 앞서 이런 인명사고, 이런 문제로부터 자유롭도록 전쟁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되겠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정말 전쟁이 절대 더 추가적으로 확전되지 않고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이 중동 전쟁이 확전되게 될 경우 어떤 일들이 나에게까지 미칠까 하는 시나리오를 오늘 충분히 그림 그리실 수 있도록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경제 읽어준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